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모빌원, 모빌 슈퍼 최고의 세계 최고의 엔진 오일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오늘 나오는 날이 아닌데, 아, 네, 그런데 어제 오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네.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좀 지겨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지겨워요. 네. 그럴 리가 네, 있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오시려고 했던 분이 이제 박진희 부장님 선릉 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강남에서 여기 오는 게 지금 이제 보통 일이 또 아니시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하루 더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강남을 지나서 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그래도 이제 바지가 엉덩이까지 젖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제보다는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이따 또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네,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전체적인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우호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미국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실적 쇼크 영향 때문에 다소 좀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의 현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양주체가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다만 이제 9시 20분경을 지나면서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도 하락세로 전환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의료종밀, 음식료, 강관을 포함한 철강, 금속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의 경기 민감주 약세가 특징입니다. 10시 10분경에 AFP 통신을 통해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대비한 실탄 훈련을 시작한다는 속보가 들렸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에 일본 증시가 한때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에 약세를 붙이기도 했는데 도쿄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8% 넘게 급락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억제하는 움직임 때문에 확대되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일본 시장은 요인이 됐습니다. 여파로 이제 소프트뱅크가 4% 넘게 오전에 급락했고 토요타, 그다음에 소니, 닌텐도 등 대형주가 1에서 3% 정도 내외로 하락하면서 낙폭이 일본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다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통과 기대에 따른 2차 전지 업종들이 상당히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상승 전환에 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엔비디아나 뭐 대중국 압박 정책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는 점이 특징인데 오들면서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현물 매수세가 전환됐고요. 또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에 안착 시도가 됐습니다. 2시 30분경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수가 6천억대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시총 상위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의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상승 기여도가 코스피 상승폭의 약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주 강세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이제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4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 코스피를 산 걸로 보면 9거래일인가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들은 낙폭 과대 중심으로 업종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반등 전개 이후에 이번 주는 2차 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하방 경직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CJ제일제당 급등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연이은 상승세에서 비금속 광물도 강세 그리고 NC소프트와 크랩톤 등 전체적으로 게임주 강세에 따른 서비스업도 상승을 보였고 다만 최근에 강세를 기록했던 방산주 중심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운송 장비 업종은 약세로 보였습니다. 운송 장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자동차 이런 건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방산주들이 이제 거의 들어가니까요. 방위 산업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위 섹터가 없어서 그 전체적으로 방위 섹터가 따로 없군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운수 장비 안에 항공우주랑 이런 종목들 하나 에어로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체계도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이거 지금 수십 년 된 거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거래소가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바쁘신가 봐요, 많이 거래소 분들이. 아니 이거 뭐 한다고 얼마나 걸린다고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좀 정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제가 옛날 20대 때 했던 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업종 분류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사실 산업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비를 하고 네. 이렇게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카테고리도 한번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역시 그 CPI 미국 CPI 발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제 가장 높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신영증권에서 이제 오후에 잠깐 코멘트를 낸 게 있어서 참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코멘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수요일 밤 9시 30분 미국 CPI를 앞두고 시장이 전혀 쫄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커머디티가 전체적으로 이제 선제적인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한다. 이렇게 재밌는 코멘트를 좀 내서 가져왔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은 커머디티 관련된 그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여줍니다. 지금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원자재별 등락률인데 이 목재나 가솔린, 브렌트유, 니켈, 철광석 등이 5% 넘게 밀리고 있고 상당수 원자재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CPI라는 게 원래 이제 그 기본적으로 후행 지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하락하면 다음 달 물가 지표부터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로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뭐 코멘트를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요인들이 좀 빠지고 유가도 당연히 빠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목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또 집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목재로 많이 그렇죠. 짓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재 가격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럼버라 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가솔린도 아래쪽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정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번 7월 CPI가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를 좀 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목재가 럼버군요. 맨 밑에 럼버가 이 목재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곡물 가격도 있기도 하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렌트비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빠질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택 가격보다도 이제 렌트비가 포함되는 건데 CPI 쪽에는 가격이 주택 가격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계약 조건 때문에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길게 보면 뭐 아주 오랫동안 반영이 이제 늦게 된다. 그때 한번 코멘트를 주신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스티키하게 빠진다, 끈적끈적하게 빠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렌탈비 관련된 부분들이 잘 안 빠지면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네. 좀 시장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뭐 요즘에 다시 이제 언급이 안 됐다가 이제 오늘 좀 눈에 들어와서 갖고 와봤습니다. 덴티움이 2분기 매출이 전년비 33% 증가했고 3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 영업이익도 352억 원으로 전년비 109%나 증가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역시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 인도 쪽이 성장을 기록했는데 중국은 22% 그리고 러시아는 76%, 인도는 233%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 쪽은 매출액이 상하이 봉쇄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은 이 북경이나 광저우를 비롯한 외곽 지역에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분기에 이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엔 또 신규 개원 증대에 따른 뭐 수혜 가능성도 언급이 된다는 점에서 덴툼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최근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2배 가까이 또는 실적을 내면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죠. 거기다가 이제 치과용 CT 관련된 부분이나 구강 스캐너 등을 만드는 레이도 지난 20일 중국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보면 중국 쪽의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이 이제 33% 그리고 덴티움이 중국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나라 두 업체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본다면은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 8% 정도 되고요. 아마 그 덴티움이 글로벌 5%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의료기기 쪽에 이 미들급의 그 임플란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주 비싼 임플란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점유율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덴티움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바텍, 뭐 레이 이런 쪽도 대부분 다 분위기가 좋은데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신한금융투자 관련된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좀 발췌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관세청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추이인데 상당히 견조하게 우상향의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추이도 좀 견조한 모습이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점도 괜찮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덴티움의 이제 분기별 매출액 추이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도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주시면은 중국 쪽의 이제 덴티움의 매출액 추이 전망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그림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간 단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도 매출액 추이가 상당히 좀 우상향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면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지역별 그림이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산업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8.5% 연평균 성장을 계속 중국이 보이고 있고 네. 아시아 퍼시픽이나 북미,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7% 정도 상당히 좀 견조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림이 아직은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주요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 영업이익률 관련인데 이 보시면은 오히려 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이나 디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덴티움이 30% 넘는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보면 덴티움이 굉장히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영업이익률 상향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디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30% 가까운 이익률을 내고 있고 오스메 임플란트도 영업이익률이 뭐 10% 언더로 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덴티움을 포함한 디오 이런 부분들이 30% 육박하는 뭐 영업이익률을 네.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 중에 30% 영업이익률 기록하는 데가 거의 없죠. 30%. 드물죠, 매우. 네,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문 겁니다. 네. 뭐 환율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임플란트라는 게 네. 그 한번 그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올라갈수록 레버리지가 이제 있는 비즈니스예요. 아, 모델 하나 임플란트. 장벽이 잘 만들어 놓으면 네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그 고가의 모델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네, 네. 그동안 이제 뭐 그 임플란트 회사들이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흠. 아시겠지만 오스템 뭐 횡령상고도 있었고 덴티움도 최근에 한번 그런 비슷한 어떤 재고 자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루머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된 거죠. 큰 이슈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임플란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불편함들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해외 영업을 해야 되고 그 중국이나 해외 쪽에 이 법인들의 또 솔직히 뭐 그런 어떤 뭐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은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그거에 일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엔터 업종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바로 표를 띄워주시면 그 블랙핑크가 옵니다. 일단 그 본 핑크라 해서 이제 월드 투어 이제 스케줄을 지금 이제 아예 공시를 했거든요. 2023년 거까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월드 투어를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10월 15일부터 이제 서울, 25일에 뭐 쭉 이제 달라스, 그다음에 29일인가요? 뭐 휴스턴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개적으로 어쨌든 월드 투어 일정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1차 공개 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어는 더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한 50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된 거고요. 뭐 걸그룹들 아이돌 컴백 소식 때문에 엔터 업종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트와이스도 컴백을 앞두고 이제 새 앨범 Between 1 and 2 오프닝 뭐 트레일러라든지 타이틀곡이 이제 톡 대 톡 이 부분에 음원 일부를 금일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첫 컴백을 뭐 여러 가지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YG 엔터 소속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이제 단체 활동이 좀 뜸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 총 4개 대륙 도시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15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할 것으로 하는 역대급 규모의 월드 투어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지금 1차 지역 포스터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공연 일정은 50회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일 날 오후 1시에 선 공개곡인 핑크 베놈 이게 이제 선 공개곡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음원과 뮤직비디오 공개되는데 유튜브 글로벌 아티스트 가운데 1위입니다. 지금 7,620만 명 이상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팬덤을 고려한다면 아마 선주문 앨범 판매량이 200만 장을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뭐 넘길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못 넘기면 또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보는데 이 YG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빅뱅 시절에 이 콘서트 관련된 그 미니멈 개런티가 10억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빅뱅이 좀 뜸해지면서 YG 그 그룹
종목들의 미니멈 개런티가 2, 3억대로 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월드 투어 관련해서 미니멈 개런티가 10억대는 나올 거다. 그래서 일단 50회 정도 하면은 적어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지 않겠나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하이브 관련된 뉴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데뷔 앨범 같은 경우도 세 곡이 메인 타이틀곡인데 어텐션이라든지 하이프보이, 그다음에 쿠키, 이렇게 세 곡 메인 타이틀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신인 걸그룹 관련된 음원이 신기록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어텐션 같은 경우는 뭐 3년간 발매된 걸그룹 데뷔곡 중에 최고 순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 기획사들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르세라핌은 뭐 이제 점점 잊혀지는 것 같네요. 조금 한 명이 탈퇴했나요? 중간에 조금 뭐 한 명 이슈도 좀 탈퇴는 있었고.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뉴진스를 좀 더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엔터 업종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무언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역시 이제 한참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나오면 테마처럼 늘 이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펀더멘탈리 따라가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 수혜복구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보험업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태풍 장마 시즌에는 수혜 지역의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비료 뭐 이런 쪽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이제 폐자동차 해체 재활용 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선보 관련 기업들은 폭우로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우려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10시 기준 뉴스를 보니까 손해보험사들의 그 전체적으로 2,700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700건이요?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더 오전 나오겠죠. 10시 정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이렇게 상위 4개사만 2,300건 이상 지금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4개사 합계 손해액이 326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접수가 되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침수 피해가 뭐 선보사들의 전체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 관련주들은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대신증권 관련 이제 해당 업종 섹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이 선보사들 침수 차량 손해 관련해서 대부분 재보험 한도액이 70억으로 딱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네. 딱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뭐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율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내긴 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인선 ENT나 뭐 서한, 코엔텍, 조비, 경농, 뉴보텍, 그리고 이제 그 한국주철관이나 동양철관 이런 관 관련된 종목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테마성 움직임이니까 이게 뭐 따라가기보다는 하나의 뭐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차 판매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요. 약간 거의- 침수 됐다. 네? 영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 네, 실제 뭐 수천 대 된다고 해도 네. 현대기아차 1년에 700만 대 파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네네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조금 조정 받던데 네. 그 재보험을 다 가입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한 대가 뭐 슈퍼카가 뭐 몇 대, 만약에 수천 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 해봤자 몇백억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험사 다 해봤자 네. 아마 한 회사당 한 많이 손해봐야 50억일 거예요, 맥스로. 제가 알기로 한 2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50억이면 이제 DB 같은 회사가 1년에 한 6, 7천억 벌거든요.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무슨 이제 이런 어떤 큰 이슈가 터졌어, 자연재해가. 그냥 일반 손보사들은 이거 가지고 빠지면은 순수하게 요걸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 매수기인데, 재보험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재보험사들. 코리안이라는 재보험사가 있는데 한국에 네. 상장하는 회사가, 재보험사는 만약에 이제 큰 사건이 터졌어. 그럼 재보험사가 제일 마지막에 엔드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험사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포지션이면 재보험사 주가는 그때 급락합니다. 1년에 일회성으로 몇 천억의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코리안이가 최근 아주 몇 년 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해외에 큰 어떤 사고가 나서 재보험의 최종 엔드의 책임이 코리안이었어요. 그때 연간에 거의 적자 정도 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때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다. 그래서 재보험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 손보는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다 재보험사로 그
부담을 이제 넘기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험사 돼 있습니다. 자체는 큰 부담이 네, 네. 아닐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대신증권 코멘트가 그 말인 것 같아요. 한정이 정해져 있고 회사별로 몇십억 안 되니까 주가가 급락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사들이 예를 들어 뭐 재보험으로 넘기면 결국 이제 재보험사도 다음 계약부터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또 다시 산정해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아주 수는 있는 요율은 거고요.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이게 아주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재보험 비율을 엄청 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음식료 관련해서는 어땠습니까? 네, 뭐 최근에 중국의 대만 업체 수입 제재, 뭐 과자 종류도 제재한다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 상반기 라면 수출액 최대치가 나와서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 말씀도 드렸는데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관련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면은 3월달에 피크를 쳤습니다. 159.7로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왔고 점점 빠지고 있죠. 그래서 3월 이후로 3개월 연속 빠졌는데 7월달 지수가 140.9로 떨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하락폭이 된 거죠. 네. 아마 월간 단위로 8.6%나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본적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그 조선업 A2G라는 뭐 플랫폼에서 제가 한번 따왔는데 올려와 있어서 따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떠난 곡물 수출 선박의 흐름입니다. 그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막 오데사 항인가요? 거기 출발을 해가지고 네네네. 하얀색으로 쭉 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탄불 들렀다가 예, 최종적으로 저기 가 있는 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그림인 게 이게 며칠 전 개전 후에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서 떠난 곡물 수출 선박이거든요. 네. 그 구매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구매자가? 뭐예요? 예. 그 지중해 바다에 이 선박이 지금 정박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구매하기로 한 레바논 쪽에서 구매자가 그 운송이 5개월 이상 지연된 것 때문에 해당 화물 거래를 지금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곧바로 새로운 구매자가 안 구해지고 있다고 들려지니까 이 식량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급한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돌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런 이벤트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음식료 업종 실적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주가 부분은 이런 어떤 구간에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은 상반기에 올리고 있고 하반기도 좀 올리잖아요. 그리고 곡물 관련된 수입 물가는 그 곡물 현재 스팟 가격을 바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이상은 지금 약간 후행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분기도 조금 높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스팟 가격, 제품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은 상반기 인상하고 하반기도 지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음식료 업종들이. 그래서 재차 또 인하하는 법은 없잖아요. 뭐 네. 곡물 가격 내렸다고 갑자기 뭐 1,000원 하던 뭐 과자를 뭐 갑자기 800원 해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면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좋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4분기 정도부터 이후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이걸 잘 표시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가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밑에 쪽에 선을 보시면 약간 굵게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음식료 업종의 주가 상승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치솟던 곡물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음식료 업종의 섹터의 아웃퍼폼이 이제 검은색 실선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구간이 보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한두 달이 아니라 꽤 분기 단위로 꽤 올라오는 모습들이 꽤 지속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조그만 표가 이제 그 곡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이제 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음식료 섹터가 좀 더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외에도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등도 어제에 이어서 라면 섹터도 괜찮았는데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의 코스피 상대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음식료를 얼마나 투자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뭐 개인 투자 하시는 분 거의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음식료 섹터가 아웃퍼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씩은 합니다.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할 때도 있고요. 쭉 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때냐면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게 신제품이 워킹할 때예요. 그래서 예전에 농심이 짜왕 같은 거 짜왕? 네, 짜왕. 그거 잘 그다음에 나갔어요? 오뚜기가 또 진짬뽕 요런 거 이제 신제품을 내서 아예 카테고리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꼬꼬면 뭐 이런 거? 꼬꼬면은 망했죠. 처음엔 좀 잘 나오자마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문 닫을 뻔했죠. 그 팔도인가?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요. 라인 증설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네.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잘 됐는데도 라인 증설을 미루다가 오래 한 거예요. 아... 네, 진짜 몇 년 동안 한 7, 8년 참고 고민하다가. 참다가. 왜냐하면 라인 한번 잘못 증설했다가 안 팔리면 진짜 문 닫아야 됩니다. 라면 회사들이 그 수천억 들거든요. 네.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신제품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시장이 전체적으로 횡보해 이익이 올해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올해 이익이 늘고 내년에는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감익할 수도 있겠죠. 경기가 더 안 좋으면 이럴 때 음식료 섹터만 증익을 한다? 그러면 꽤 생각보다 아웃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지수가 달릴 때는 섹터가 재미가 없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좀 음식료 섹터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삼양식품은 이제 공장이 밀양 공장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출 물량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또 높아지면 결국은 조금 더 이제 많은 어떤 레버리지가 좀 벌어질 수 네, 있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받아놓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삼양식품이 PER 10배를 못 넘는 이유가 농심은 15배, 20배에서 움직이고 삼양은 왜 9배, 10배냐? 그 원 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 불닭볶음면 하나기 때문에 계속 폄하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라면이라는 브랜드가 매우 다양한 게 안전하다, 그게 좋다고 하면 이제 농심이 편한 거고, 그게 아니고 불닭볶음면 원 브랜드지만 익스텐션 제품을 계속 내잖아요. 불닭볶음면 무슨 뭐 까르보나라 뭐 이런 것들. 불닭볶음면. 네, 그렇게 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브랜드다라고 보면은 이제 안 불편한 건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삼양은 10배, 농심은 15배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곡물 관련해선 이제 뉴스를 못 믿겠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처음에 막 그 밀 수출 뭐 안 되고 이 뉴스 막 처음 나올 때는 진짜 막 올해 한 해 내내 난리 날 것 같았죠. 밀은 안 될 것 네. 같았어요. 왜냐하면 뭐 중동에서도 뭐 난리고 또 뭐 밀을 한번 심어갖고 뭐 1년에 3번인가 겨우 되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뭐 땅 엎어지면 안 된다. 별별 뉴스들이 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매크로 그다음에 커머더티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쉽지 않다. 네,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하거나 운용한다는 거는 장기적인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고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거에 의존한 투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와 그때 그 뉴스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투기 자본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그런 자본들이 빠져나오면 또 막 밀물 썰물처럼 막 급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나오니까. 가격은 뭐 전 둘째치고 밀이 이게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 세계가 소비할 양의 뭐 한 30%는 빵꾸가 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내내 그럴 거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데이터 가져온 게 미국 쪽의 작황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기본적인 곡물 작황이 미국 쪽에서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쨌든 선박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던 그런 물량들이 나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5개월 지연됐다고 또 안 받아주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렇게 뭐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그냥 급하지는 않은가 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뭐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좋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었고 M&A 이슈라든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이제 실적이 하반기 이후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자사주를 세 번째 매입 7월 26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5만 6천만 주인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 종료 1개월 경과부터는 타법인과 합병 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아마 9월부터 구체적인 좀 그 회사끼리의 뭐 합병 논의가 좀 있을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을 시장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합산 시총이 4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코스피 시장 5위 정도의 빅파마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 그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 관련된 회계 이슈입니다. 이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공매도 관련된 잔고도 뭐 상당히 좀 급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넘어가면 또 지수라든지 패시브 추종 자금도 기계적인 셀트리온 그룹을 좀 살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뭐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의 어떤 주장인데 실제 이제 이번 감축 법안에 한화 약 500조 원이 넘는 지원금이 그냥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금 조달의 계획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는 대기업의 어떤 법인세 증세가 일단 우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절반에 가까운 두 번째 재원의 마련은 처방약의 가격 개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우리보다 달리 이제 민영화된 구조인데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는 잘 아시다시피 인당 의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네. 그것도 표를 가져왔는데 버프라는 그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보니까 국가별 인당 의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고요. 한국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당 의료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각국 정부가 공공이나 민각 양측의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약가 인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싼 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도 시장에서 네.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모습들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좀 부분이 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특허약 같은 것도 이제 워낙 약값이 좀 비싸긴 할 텐데 시밀러나 아니면 복지약 이런 쪽으로 가면 좀 싸지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생각하면.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올 초까지 그러니까 실적에서 미스했어요. 그다음에 그 제품도 좀 판매량도 좀 저조하고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을 보니까 제대로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어려운 구간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솔직히 셀트리온이 지금 매우 중요한 약이거든요. 근데 그 약이 지금 생각보다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좀 선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랜만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내년에 미국에 나오고 유플라이마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이 내년에도 더 강한 어닝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을 할 때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고민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아무튼 바이오 시밀러도 복제 아닙니까? 네. 시밀러 하는 회사가 PR 멀티플을 거의 50배, 60배 받는 게 말이 맞냐? 옛날에는 100배까지 갔었어요, 셀트리온이. 그러다가 이제 어닝이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50배, 40배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고민은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항상 숏하는 어떤 투자자도 굉장히 많고요, 세력도. 네. 또 이제 반대로 실적이 좋으면 롱을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갈리는 그 종목이에요. 네, 기업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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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예전에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공매도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바이오 시밀러 밸류에이션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을지는 시장에서 결정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펀더멘털의 방향성, 모멘텀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 네네.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플레 구간에서는 이 원가율이 워낙 낮다. 그 제약 쪽은 워낙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연동을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힘든 구간에서도 약은 사 먹는다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안정적인 CMO나 이쪽도 상당히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영향 때문에도 한국의 제약바이오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또 투자하고 계신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역시 오늘 하루를 끌고 간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속에 국내 뭐 관련된 부분들이 반사익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인데요. 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의 세제 지원을 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광물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또 많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대중국 수출입 추이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주요 품목 관련해서 이제 무역 수지 변화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관련해서 대출 그 배터리 2차 전지 자재 부분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제 수지 변화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를 많이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갖고 오면 결국 지금은 중국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도 제외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꽤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국내 쪽에 뭐 이렇게 뭐 그 플랜트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급등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재를 중국에서 갖고 오면 과연 이 배터리 관련된 미국 쪽에서 어떤 세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부분은 좀 사실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고 한국산이 수혜받는다 이런 논리로만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민감한 사안들이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뭐 있었습니까? 네,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라든지 네. 공화당의 프렌치 힐이라는 양당 하원은 중심으로 해서 연준이 이제 디지털 달러 도입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법안 표결에 돌입한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중국이 이 부분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되고 하고 있는데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뭐 위원들의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나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백악관도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단순한 뭐 테마성 이런 뉴스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인데 뭐 한네트, 로지시스 뭐 KCT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뭐 이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이제 좀 서비스가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좀 어젠가 그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그 치포 여기에 우리 가입하면 뭐 거의 큰일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던 중국이 약간 좀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포 가입 관련된 부분 때문에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별로 센티가 좋지 않습니다. 주가도 빠지고 있고 별로 좋지 않고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뭐 외국인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치포 가입 현황과 더불어서 지금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지금 열린 오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약간 미묘한 뉘앙스가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중국의 관영지에서 한국이 치포에 참여한다면 균형을 좀 잡아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만류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차라리 이제 한국을 활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금 선회하는 듯한 구조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를 정말 줄 수 있을까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치포 가입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한국이 이 참여 이 부분에 대한 가부에 상관없이 사실은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치포에 참여하면 반사 수혜가 부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대만과 일본의 의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긍정적으로 좀 반사 수혜로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 EDA 툴 같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의 기술 수급 안정화를 깰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다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한국 기업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나 인텔에 굉장히 집중되는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도 부정적인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뭐 중국과 홍콩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중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필요한 부품이고 수입을 대부분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제재를 하기 힘들다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 중에 한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 중에 절반쯤 되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함부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팹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우시 디램 팹 관련된 운영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비용 증가가 좀 뒤따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의 지금 그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새로운 어떤 팹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미국 쪽에 방점이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새로운 팹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의 유도로 한국 기업들의 뭐 미국 내 투자, 특히 파운드리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NH증권에서는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복잡한데 향후에 어떻게 치포 관련된 부분에서 결론이 날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요. 테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치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엔비디아도 어제 실적을 이제 발표가 아닌데 미리 이제 공시를 한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 실제로 발표하면 너무 놀라니까 지금 좀 미리 고해성사할게 했는데 저는 보고 좀 너무 놀랐어요. 마이너스 18%의 숫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엔비디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예전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팬데믹 전에 시총 200조 안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800조 하다가 지금 이제 500조까지 빠진 건데 당분간 엔비디아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당장 돌파구가 없거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게이밍 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 제가 엔비디아 옛날에 주가 50% 빠졌을 때가 네. 어떤 구간이었냐면 암호화폐로 한번 떴다가 암호화폐가 잠깐 주저앉았을 때 그때 실적 깨지면서 박살났는데 지금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한국의 반도체 섹터의 센티멘트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치포는 옛날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막상 진짜 거의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그 생산 기지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물론 진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하이닉스가 실제로 이제 생산이 만약에 중단된다. 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이닉스 주가 급등할 거예요. 삼성전자랑 오히려 왜냐하면 그 공급 이슈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급등하고 아주 하이닉스의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이 중국 공장을 떼어가지고 다시 어디다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는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네. 아무튼 이 치포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지금. 네, 거기다 최근에 인텔도 지금 AMD가 갑자기 치고 나가면서 인텔이 뭐 DDR5나 이런 관련된 게 미뤄졌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지금 AMD가 아마 추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텔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인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고 AMD가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스케줄대로 지금 뭔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계속 미뤄집니다. 미뤄져서 추가적인 신제품 일정들이 계속 미뤄진 부분들도 사실은 시장의 전반적인 반도체 그 생산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네. 좀 전에 보니까 마이크론이 투자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큰 규모거든요. 마이크론이. 네네네. 지금 마이크론 투자 이야기가 좀 지금 저녁에 거기 미국은 지금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네네네. 있으니까 이건 좀 새로운 뉴스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금 지역이 한다 이런 것도 아직은 얘기가 없고 그냥 네네. 투자 마이크론이 많이 할 것 같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좀 있네요. 네. 자, 마이크론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더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매우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투자면은.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섹터별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잠시 후엔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비교적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 주실지 매우 기대를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뵐 수 있겠죠? 네, 뭐 내일은 제가 원래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좀 지겹더라도 또 내일 또 아이, 뵙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네, 그것도 지겹다고 한데 어떻게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박근영 부장님 예, 고인물인가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아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